안녕하세요. 이불 속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틀어두면 옛날 이야기처럼 편하게 들리지만 끝나면 큰 흐름이 정리되는 이야기. 오늘 이불 속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1592년 부산 상륙에서 1598년 노량해전 종결까지 임진왜란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기는 이불 속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틀어두면 옛날 이야기처럼 편하게 들리지만 끝나면 큰 흐름이 정리되는 이야기. 오늘 이불 속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1592년 부산 상륙에서 1598년 노량해전 종결까지 임진왜란의 시작과 끝입니다. 한 줄로 먼저 스포일러를 해두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전쟁은 한양을 무너뜨렸지만 바다에서 보급이 끊기며 속도가 꺾였고 마지막은 노량에서 닫혔다. 이 이야기는 전투 이름을 많이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큰 흐름을 편하게 잡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규칙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왜 시작됐나나? 어떻게 흘러갔나? 무엇이 남았나? 그리고 이 전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고르면 저는 보급을 고르겠습니다. 육지에서 누가 어디를 점령했는지 못지않게 바다에서 무엇이 끊기고 무엇이 이어졌는지가 전쟁의 속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한 번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번의 파도가 겹쳐 있습니다. 1592년의 침공, 그리고 1597년의 재침. 그 사이에는 교착과 협상, 그리고 다시 깨지는 약속이 놓여 있죠. 그렇다면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왜 일본은 바다를 건너왔고 조선은 그렇게 빠르게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전쟁의 흐름을 되돌려 놓았을까요?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늘 전장보다 먼저 사람들의 계산에서 시작되니까요. 왜 시작됐나? 움직일 수 있게 된 일본, 어긋난 외교, 준비가 늦었던 조선. 전쟁의 시작을 한 문장으로만 말하면 결정이 먼저였고 준비는 비춰졌다가 됩니다. 1592년 봄의 상륙은 갑자기 닥친 재난처럼 보이지만 그 직전까지 흐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본의 통일 직후 동원 능력입니다. 오랜 내전이 끝나며 일본은 거대한 병력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각 지역 세력에게 병력과 선박을 할당하고 출정 체계를 정리합니다. 전쟁을 오래 겪은 사회는 싸움의 기술뿐 아니라 움직이는 방법도 알고 있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본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움직였다 입니다. 정리해보면 침공은 충동이 아니라 가능해진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조선, 일본 사이 외교 갈등의 누적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통해 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원하거나 관계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정리하려는 요구를 내놓습니다. 조선은 이를 기존 질서에 맞지 않는 요구로 보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절 왕래가 이어졌지만 말의 표현과 문서의 형식, 서로 다른 기대가 겹치며 불신이 커집니다. 한쪽은 길을 열어달라에 가까웠고 다른 쪽은 그럴 수 없다에 가까웠죠. 협상의 문장들이 점점 마찰의 문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조선의 대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았던 점입니다. 군사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동원과 훈련, 지휘 체계가 전쟁 속도에 맞춰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보고가 올라가고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이 현장 상황을 따라잡지 못할 때가 생기고 각 지역 방어는 있어야 하는 것과
실제로 준비된 것 사이의 간격을 드러냅니다. 정리해보면 조선은 전쟁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알았지만 전쟁이 지금 온다는 속도를 온전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동원할 수 있었고 외교는 어긋났고 조선의 준비는 속도에서 밀렸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 시선을 남쪽 바다로 옮겨보죠. (1592) 초반 부산에서 한양까지 속도가 전장을 덮다. 1592년 일본군은 바다를 건너 부산에 닿습니다. 부산은 항구이자 관문입니다. 배가 닿는 순간부터 전쟁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 됩니다. 상륙이 성공하면 다음은 길을 여는 일입니다. 길이 열리면 소식이 퍼지고 공포가 퍼지고 결정이 흔들리죠. 먼저 부산진과 동래성입니다. 부산진은 해안방어의 첫 선이고 동래성은 그 뒤에 요새 같은 존재입니다. 전투의 핵심은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상륙한 병력이 빠르게 돌파하고 방어는 제한된 병력과 시간 속에서 버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승패의 미학이 아니라 초반 충격이 퍼지는 속도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바로 다음 곳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산과 동래에서의 전개는 전쟁의 첫 장면이면서 동시에 전국이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길은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침공군은 빠르게 이동하고 조선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급히 방어선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지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충주 탕금대입니다. 탕금대 전투는 수도 방어선의 문제를 한 번에 드러냅니다. 급히 모인 병력, 낯선 속도, 그리고 선택의 부담. 지휘관은 그 순간에 가능한 최선이라고 믿는 결정을 내리지만 전투의 결과는 냉정합니다. 여기서의 패배는 단지 한 번의 후퇴가 아니라 한양으로 가는 길이 급격히 얇아지는 사건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 번 무너지자 다음 방어선이 선이 아니라 점이 되었다입니다. 정리해보면 수도는 성벽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시간과 거리, 연결된 방어가 함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결국 한양이 흔들립니다.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비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조의 의주 피난은 도망이라는 단어로 단순화하기보다 국가가 지금 당장 유지해야 할 기능을 살리려는 이동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이동이 주는 상징적 충격 또한 큽니다. 나라의 심장이 자리를 옮긴 순간 전쟁은 더 이상 남쪽의 전투가 아니라 전국의 현실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속도가 탕금대를 지나 한양까지 닿았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디에서 어떻게 흐름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시선을 바다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옥포에서 한산도까지 해전이 전쟁의 속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에서 반전, 보급로를 흔든 연전연승. 한양이 흔들리던 1592년 여름, 전쟁은 육지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일본군의 진격이 너무 빨라 보였지만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쌀과 소금, 화약과 탄환, 창과 갑옷 같은 장비, 병력의 교대와 부상자의 이동까지. 전쟁의 숨은 길은 늘 보급이고 그 보급의 큰 줄기는 바다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온 길이 안전하면 육지의 진격도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길이 불안해지면
땅에서 점령한 곳도 버티는 곳으로 바뀌죠.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임진왜란의 초반은 땅의 속도와 바다의 길이 동시에 움직이던 시간입니다. 육지는 점령으로 흔들리고 바다는 보급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조용히 던져볼까요? 육지에서 아무리 빨리 이겨도 바다에서 길이 막히면 그 전쟁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시선을 남해로 옮겨보죠. 조선 수군을 이끈 인물은 전라좌수사 이순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기를 길게 말하지 않고 그가 그때 맡았던 역할만 잡겠습니다. 그 역할은 분명합니다. 일본군의 바다길, 즉 보급로를 흔들어 육지 전선의 속도를 늦추는 것.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다를 잡으면 땅의 속도가 바뀐다입니다. 조선 수군의 강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은 화포 운용에 유리했고 비교적 높은 현측이 방어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일본 수군은 당시 근거리에서부터 접전과 승선 전투에 강점을 보였다고 흔히 설명되죠. 이순신이 노린 것은 그 붙는 거리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정렬하고, 먼저 화력으로 흐트러뜨린 뒤 질서를 잃은 순간을 짚어 들어갑니다. 전투의 멋을 과장하기보다 원리를 담담하게 잡아두면 충분합니다. 첫 장면은 옥포입니다. 옥포 해전은 조선 수군이 본격적으로 전투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순간으로 자주 기억됩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으면 일본군은 상륙 직후 해안 곳곳에 선박을 묶어두며 육지로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단지 이동로가 아니라 물자를 잠시 모아두고 다시 흩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순신은 멀리 추격해 무리하기보다 정박해 있거나 방심하기 쉬운 선박을 중심으로 타격해 안전함의 감각을 깨려 했습니다. 전장과 지형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안 가까운 곳, 배가 모여 있는 곳, 전투 전개는 핵심 장면 두세 개만 남기면 됩니다. 먼저 기동에 접근하고 전열을 정돈한 채 화포로 타격해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줄이며 혼란이 생긴 틈에 피해를 확정합니다. 이 승패가 바꾼 것은 단지 선박의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정박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면 옥포는 승리의 크기보다 첫 고정점이 된 전투였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옥포는 조선 수군에게는 할 수 있다는 첫 확신이었고 일본군에게는 쉽지 않다는 첫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결국 보급의 속도에 작은 금을 냅니다. 작은 금은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띄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흔듭니다. 사천해전은 조선 수군이 전술의 폭을 넓혀가는 장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거북선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지는 전투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오늘은 거북선을 전설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배 한 척이 아니라 상대가 붙기 전에 먼저 무너뜨리는 방식이 한층 더 구체화됐다는 점입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으면 일본군도 바다에서의 대응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조선 수군은 그 고민을 자기 리듬으로 끌어오려 했습니다. 전장과 지형은 역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연안과 섬, 좁아지는 물길, 그리고 시야가 짧아지는 구간. 이순신은 그 구간에서 무리하게 뒤엉키지 않도록 전열을 지키고 화력과 기동으로 상대의 대열을 흔듭니다. 핵심 장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거리에서 타격해 상대의 접근을 늦추고 접근해오는 배의 흐름을 끊고 대열이 흐트러진 곳을 집중해 무력화합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이길 수 있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기는 방식이 정리된다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천은 승리의 기술이 굳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리는 한산도입니다.
한산도 대첩은 바다에서의 주도권이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 전투로 기억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깃진입니다. 하깃진은 말 그대로 학의 날개처럼 펼쳐 상대가 들어오면 양쪽에서 감싸며 압박하는 형태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정돈된 전열이 만들어내는 압박입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본군은 보급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고 조선은 그 싸움을 넓은 공간에서 전열을 펼쳐 유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전장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섬과 물길이 있는 남해의 바다, 전열을 펼 수 있는 공간. 이순신은 먼저 상대를 유인해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주력 함대를 정렬해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흔들림과 붕괴의 순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전투의 핵심 장면을 두세 개로만 남기면 이렇습니다. 유인으로 속도를 빼앗고 포위의 압박으로 선택지를 줄이고 대열이 갈라지는 순간을 집중 타격합니다. 이 승패가 바꾼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일본군에게 안전한 통로가 아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한산도는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의 주도권을 손에 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해보면요. 옥포에서 가능이 생기고 사천에서 방식이 다듬어지고 한산도에서 주도권이 잡힙니다. 이 세 단계가 이어지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주도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산포로 갑니다. 부산포의 자는 상륙의 출발점이자 항구 기능을 가진 곳을 직접 타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항구는 배가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쌓아두는 곳입니다. 물자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정보가 모이고 다음 이동이 준비됩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전쟁의 숨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으면 일본군은 부산 일대를 보급의 거점으로 삼아 육지전선의 뒤를 받치고 있었고 조선은 그 거점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장과 지형은 간단합니다. 항구 그리고 그 주변의 해역. 항구 전투는 바다 한가운데 결정과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치고 빠지는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이순신은 항구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무리한 장기교전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핵심 장면을 두세 개로 잡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먼저 항구 주변의 선박과 시설을 타격해 정박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추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열을 유지하며 빠르게 이탈해 전력을 보존합니다. 이 승패가 바꾼 것은 바다 목줄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요약됩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보급의 안정감이 깨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보면 부산포는 보급의 심장을 흔든 전투였습니다. 이 장의 결론을 세 문장으로만 묶어보겠습니다. 바다의 승리는 땅의 지도를 즉시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급의 속도를 바꾸고 보급의 속도는 전쟁의 시간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뀌면 전쟁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무엇이 그 시간을 더 늘려줬을까요? 전선이 점령에서 유지로 바뀌는 순간 길목과 성곽이 중요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병의 확산과 성곽 방어, 그리고 진주성 1차 전투가 만들어낸 버팀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5장 1592-1593 육지의 버팀, 의병과 성곽이 만든 시간. 1592년의 초반은 일본군의 속도가 눈에 띄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길이 너무 빨리 열렸죠.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건 다른 말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점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령한 곳을 지키고 먹이고 움직이고 다시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선이 점령에서 유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전쟁의 난이도가 달라진다입니다.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지도 위에서 색이 바뀌는 건 순간이지만 그 색을 유지하는 건 매일의 일입니다. 길목을 지키고 밤을 지키고 소식을 지키고 창고를 지키는 일. 그런 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빠른 전쟁은 느린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한 번에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면 결국 전쟁을 버티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답은 의병입니다. 의병은 하나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기보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선택이 이어지며 넓게 퍼진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관군이 무너진 곳에서는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의병을 영웅담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어떤 효과를 만들었나만 담담히 보겠습니다. 의병이 만든 가장 큰 효과는 점령지가 결코 편안해지지 않게 만든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의병은 승리보다 불편함을 퍼뜨렸습니다. 그 불편함은 이동을 늦추고 연락을 끊고 보급을 흔들며 점령을 유지하는 비용을 늘립니다. 유명한 의병 가운데 한 사람만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곽재우는 의병의 상징처럼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기를 펼치지 않고 그가 그때 맡았던 역할만 보죠. 그 역할은 단순합니다. 정면 대결로 모든 걸 걸기보다 움직이는 적의 틈을 찾아 길을 거칠게 만드는 것. 병력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작은 충돌을 만들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지점에 불안을 남기고 소문과 정보가 흘러가도록 하여 점령지 전체에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퍼뜨립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병은 전선을 넓히지 않고도 전쟁의 넓이를 키웠다입니다. 여기서 한번 미니 요약을 해볼게요. 의병이 한 번에 큰 성을 빼앗아 전황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유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유지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전쟁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의병은 전쟁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답은 성곽입니다. 성은 그 자체로 전쟁의 속도를 늦추는 구조입니다. 공격자는 성을 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고 수비자는 그 시간을 벌어 바깥의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임진왜란 초반 성곽 방어의 상징처럼 남는 장면이 바로 진주성 1차 전투입니다. 진주성 1차 전투를 보기 전에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본군은 남쪽을 안정시키며 전선을 단단히 만들 필요가 있었고 조선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점을 내주지 않으며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진주는 요충지였습니다. 주변 지역과 연결된 길목이었고 성이 버티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 재정비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진주가 상징이 되었을까요? 지휘관으로는 김시민이 대표적으로 기억됩니다. 여기서도 전기 대신 역할만 잡겠습니다. 그 역할은 제한된 성 안의 자원을 질서 있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비는 인내만이 아니라 운영이기도 합니다. 화살과 화약, 병력의 배치, 성벽의 보수, 경계의 교대,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일까지. 성 안의 하루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전장과 지형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곽은 높낮이와 문, 성벽 위의 동선이 전투를 결정합니다. 공격은 문을 깨거나 성벽을 넘으려 하고 수비는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접근한 순간을 노립니다. 이제 전투 전개를 핵심 장면으로만 두세 개 잡아볼게요. 첫째, 공격은 빠르게 끝내려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자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이 버티기 시작하면 공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둘째,
수비는 성벽 위의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흩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비는 병력을 흩뿌리기보다 필요한 지점에 묶어두고 집중과 교대를 반복하며 성벽 위의 흐름을 지키려 하죠. 셋째, 공격이 거세질수록 수비는 오늘만 넘기자가 아니라 오늘을 넘기면 내일이 달라진다는 계산으로 버팁니다. 이때 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무기는 높은 벽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여기서의 승패가 바꾼 것을 정리해보면 분명합니다. 진주성이 버텼다는 사실은 조선이 아직 무너지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는 남쪽의 점령이 결코 자동으로 굳어지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진주성은 전쟁의 시간을 벌어준 성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시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니 요약을 해볼게요. 의병은 길을 거칠게 만들어 점령을 불편하게 했고 성곽은 시간을 만들어 전선을 느리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전쟁은 빠른 점령에서 긴 유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긴 유지가 시작되면 주변 강국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조선이 스스로 만든 시간 위에 어떤 외부의 힘이 올라타게 될까요?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명의 참전 배경과 평양성 탈환, 그리고 행주 대첩으로 이어지는 반전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6장 1593 명의 참전, 북쪽 전선의 반전과 교착의 시작. 1592년의 전쟁은 너무 빠르게 시작됐고 너무 빠르게 수도까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1592년의 끝자락부터 1593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바다에서는 보급로가 흔들렸고 육지에서는 의병과 성곽이 시간을 만들어냈죠. 그 시간 위로 올라온 변화가 바로 명참전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조선이 벌어낸 시간에 명의 선택이 더해지며 전쟁이 교착으로 들어간다 입니다. 먼저 명이 왜 움직였는지부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보죠.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북방과 동아시아 질서의 완충지대에 가까웠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장기간 자리 잡는다는 것은 명에게도 바다 건너의 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무너진 뒤 일본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온다면 압록강 너머의 안전도 흔들릴 수 있죠. 정리해보면 명의 참전은 호의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자국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산이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강대국의 참전은 전쟁을 끝내기도 하지만 종종 전쟁을 길게 만들기도 합니다. 싸움의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조용히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명의 군대가 들어온 순간 전쟁은 빨리 끝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명군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선을 바꾸는 대표 장면 중 하나가 평양성 전투, 즉 평양성 탈환입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북쪽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고 평양은 한반도 북부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전선의 균형을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군이 평양을 장악하고 있으면 북쪽의 통로가 열리고 조선과 명의 대응도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평양을 되찾으면 전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무너짐에서 재정비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니까요. 평양성 전투의 전개는 세 갈래로만 정리해도 흐름이 잡힙니다. 첫째, 명군의 참전은 단순히 병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선 자체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둘째, 조선은 명과의 연합 속에서 북쪽 방어선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셋째, 일본군은 북쪽에서 버틸수록
보급과 유지의 부담이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4장에서 이야기한 보급의 문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땅에서 멀리 갈수록 바다는 더 중요해지고 바다에서 흔들릴수록 땅의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평양은 거점이었고 거점은 유지의 부담을 한꺼번에 드러낸다 입니다. 평양성 탈환이 바꾼 것은 단지 지도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조선 내부에서는 되찾을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둘째, 명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북부의 방어선을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일본군은 북쪽에 남아있을수록 길어진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정리해보면 평양은 전쟁을 되돌리는 상징이자 전쟁을 길게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남쪽으로 옮겨 또 하나의 대표 장면을 보겠습니다.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행주는 한강 주변의 지형과 연결되는 위치로 자주 설명됩니다. 전장과 지형을 한 줄로만 잡으면 이렇습니다. 수도와 연결된 길목, 그리고 높은 곳을 기반으로 한 방어. 여기서 중요한 건 화려한 기교보다 방어가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행주대첩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권율입니다. 오늘도 전기처럼 길게 말하지 않고 그때의 역할만 잡겠습니다. 그 역할은 제한된 병력으로 방어선을 조직해 공격의 속도를 꺾는 것입니다. 방어전의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속도로 싸워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공격자는 빠르게 끝내려 하고 수비자는 하루를 늘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늘어나면 주변의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생기죠. 전투 직전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본군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며 압박을 이어가려 했고 조선은 그 압박을 결정적 돌파로 이어지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전투 전개를 핵심 장면 두세 개로만 남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형을 이용해 공격의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방어선을 여러 겹으로 조직해 한 번의 붕괴가 전체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합니다. 셋째, 공격이 거세질수록 수비는 질서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 질서가 유지될수록 공격의 비용은 커집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행주는 방어전이 어떻게 전쟁의 시간을 만드는지 보여준다입니다. 행주대첩이 남긴 의미도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은 수도 주변에서 무너지고 도망만 치는 상태가 아니라는 신호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둘째, 일본군에게는 압박이 곧바로 돌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됩니다. 셋째, 명군의 참전과 맞물려 전쟁이 단기간 결판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집니다. 정리해보면 행주는 승리의 크기보다 전쟁이 교착으로 들어갔다는 감각을 남깁니다. 여기서 한번 미니 요약을 해볼게요. 평양성 탈환은 북쪽 장선을 되돌렸고 행주대첩은 수도 주변의 압박을 꺾었습니다. 이 두 장면은 함께 전쟁의 흐름을 일방적 진격에서 밀고 당기는 전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밀고 당기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투만이 아닙니다. 협상과 강화, 그리고 시간을 둘러싼 계산이 나타나죠. 1593년 이후 전쟁은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선은 일정한 선에서 흔들리며 교착으로 들어가고 강화 분위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강화라는 단어는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에게는 이쯤에서 정리하자이고 다른 쪽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착은 평화의 직전이 아니라 종종 다음 전투의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결국 1597년으로 이어집니다. 강화가 깨지고 전쟁은 다시 불이 붙죠. 다음 장에서는 정유재란의 재침, 칠천량의 붕괴, 명량의 버팀, 그리고 노량의 종결까지 전쟁의 마지막 파도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7장 1597
1598 정유재란, 무너짐과 복원, 그리고 노량에서 닥친 전쟁. 1593년 이후 전쟁은 한동안 결판보다 교착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교착은 종종 다음 파도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1597년 다시 밀려옵니다. 정리해보면 강화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전쟁은 한 번 더 되풀이될 가능성을 남깁니다. 먼저 시작전부터 사실 중심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597년 강화가 결렬되며 일본은 다시 침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끝나지 않은 협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부른다 입니다. 정유재란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조선 수군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592년의 흐름을 바꾼 핵심이 바다의 보급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바다가 다시 흔들리면 전쟁의 속도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1592년에 바다가 전쟁의 속도를 꺾었다면 1597년에는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이 가장 먼저 드러난 사건이 칠천량입니다. 칠천량 해전은 조선 수군이 큰 손실을 입은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되는 흐름 속에서 조선은 바다에서 다시 주도권을 유지해야 했고 일본은 그 주도권을 꺾어 보급과 이동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길이 되어야 했고 그 길을 누가 잡느냐가 전쟁의 호흡을 바꾸는 시점이죠. 전장과 지형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섬과 물길이 얽힌 해역, 야간과 기상변수,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의 판단이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전투 전개를 핵심 장면으로만 정리하면 조선 수군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투에 들어가며 대규모 손실을 겪습니다. 결과는 냉정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력은 크게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칠천량은 바다의 균형을 한 번에 깨뜨린 사건입니다. 칠천량 이후의 의미는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군은 바다에서의 움직임에 자신감을 얻고 보급과 이동이 더 쉬워질 여지를 확보합니다. 둘째, 조선은 전쟁의 버팀 중 하나였던 수군을 잃어 육지 전선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무엇보다 전쟁의 감각이 다시 1592년 초반처럼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칠천량은 단지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전쟁의 구조를 바꾸는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칠천량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명량입니다. 명량해전은 12척이라는 숫자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도 그 숫자를 전설처럼 소비하기보다 사실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잡아보겠습니다. 명량의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수군은 전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바다의 길을 다시 붙잡지 못하면 일본군의 보급과 이동이 더 안정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명량은 승리를 크게 가져오느냐보다 바다의 길을 다시 끊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싸움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량은 규모가 아니라 기능을 되찾는 전투입니다. 명량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지형과 조류. 바다 전투에서 지형은 곧 길의 폭이고 조류는 곧 속도의 방향입니다. 물살이 센 해협에서는 대열이 쉽게 흐트러지고 큰 배가 많을수록 움직임이 둔해지며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 조건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전투 전개를 핵심 장면 3개로만 잡아볼게요. 첫째, 좁은 물길에서 대규모 함대가 한꺼번에 힘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둘째, 조류의 흐름 속에서 상대의 대열이 흔들릴 순간을 기다리며
무리한 추격이나 불리한 접전을 피합니다. 셋째, 대열이 흔들리면 그 순간을 집중해 타격하고 자신의 전열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한 번에가 아니라 전열을 깨지 않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명량은 12척의 숫자보다 질서의 유지가 전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명량이 전쟁에 남긴 변화도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 수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바다의 길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둘째, 일본군은 바다에서 마음 놓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감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셋째, 전쟁의 흐름은 다시 교착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량은 전쟁의 숨통을 다시 좁힌 전투입니다. 이제 육지로 시선을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정유재란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남원성 또는 울산 외성 전투가 자주 언급됩니다. 오늘은 교착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울산 외성을 잡아보겠습니다. 정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군은 남쪽 해안에 외성을 쌓아 장기 주둔과 보급 거점을 만들려 했고 조선과 명은 그 거점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외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유지의 기지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기지는 더 중요해집니다. 울산 외성 전투의 전개는 전쟁이 결판보다 지구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공격은 거점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거점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은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은 보급을 요구합니다. 공격자도 보급이 필요하고 수비자도 보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투는 단순한 돌격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라는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울산 외성은 전쟁이 교착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번 미니 요약을 해볼게요. 정유재란은 재침으로 시작됐고 칠천량은 바다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명량은 그 균형을 다시 붙잡았고 울산 외성은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교착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무너짐과 복원이 엇갈리며 전쟁은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598년 전쟁은 마침내 끝을 향해 갑니다. 종교를 상징하는 장면이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전투 직전 상황을 한 줄로 잡으면 이렇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흐름 속에서 바다의 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조선과 명은 그 길을 끝까지 압박해 철수를 어렵게 만들려 합니다. 여기서 노량은 단순한 마지막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 닫히는가를 보여주는 문턱이 됩니다. 전장과 지형은 간단히만 잡겠습니다. 좁은 물길, 이동이 제한되는 구간, 그리고 밤과 새벽의 시간대가 자주 함께 언급되는 공간. 전투 전개를 핵심 장면 3개로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본군은 빠르게 빠져나가려 하고 연합수군은 그 흐름을 끊으려 합니다. 둘째, 좁은 물길에서 대열이 섞이면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전열을 유지하려 애쓰며 순간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셋째,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철수라는 목적이 전투의 성격을 바꿉니다. 승리를 위해 싸우는 전투와 빠져나가기 위해 싸우는 전투는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노량의 의미는 단정하지 않고 3갈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량은 일본군 철수의 마지막 구간에서 바다의 압박이 끝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조선 수군이 전쟁의 시작과 끝에서 모두 바다의 길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셋째,
전쟁의 종결은 단숨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과 이동이 겹쳐 닫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노량은 전쟁을 닫는 마지막 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긴 전쟁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국가의 운영과 군사, 그리고 동아시아의 질서와 기억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엇이 남았나를 영양 3가지로 정리하며 임진왜란의 긴 흐름을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장 무엇이 남았나? 바뀐 국가, 흔들린 질서, 그리고 오래 남는 기억. 1598년 노량해전 무렵 전쟁은 종결의 방향으로 기울었고 일본군은 철수라는 선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는 말은 상처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쟁의 끝은 종종 이제부터의 시작에 더 가깝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남았나?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나라의 운영 방식과 동아시아의 균형,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어 놓았다입니다. 첫 번째로 남은 것은 국가 운영과 군사체제의 변화입니다. 전쟁은 조선에게 아주 현실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었죠. 전쟁 중에 설치되고 운용된 여러 조직과 방식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영향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훈련 도감 같은 상비 군사 조직이 정비되는 흐름이 생기고 화포와 총포 같은 무기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됩니다. 또 하나는 지휘와 동원의 문제입니다. 전쟁 초반 보고와 명령이 늦어질 때 현장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경험은 이후 어떻게 빨리 모으고 어떻게 빨리 움직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잠깐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전쟁이 남긴 군사 변화는 강해졌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해지려면 비용이 들고 비용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옵니다. 병력의 유지, 무기의 확보, 성곽의 보수, 창고의 운영. 전쟁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부담도 함께 남깁니다. 정리해보면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은 전쟁을 겪고 난 나라로서 안보와 운영을 같은 무게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은 것은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참전했고 그 참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명에게도 큰 부담을 남깁니다. 전쟁은 병력과 재정, 물자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동아시아는 완전히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명은 부담을 안고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고 여진 세력은 성장해 이후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침공이 실패로 끝난 뒤 내정의 재정리와 통치 방식의 변화 속에서 대외 팽창을 쉽게 선택하지 않는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정리해보면 임진왜란은 세 나라의 선택이 동시에 얽히며 질서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왜 사람들은 한동안 더 불안해졌을까요? 전쟁은 끝나도 주변의 힘의 균형이 바뀌면 다음 전쟁의 가능성이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종결은 평온한 쉼표라기보다 더 큰 변화로 넘어가기 전에 마침표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로 남은 것은 기억과 기록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몸과 땅을 바꾸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버텼는지, 어떤 길이 끊겼고 어떤 길이 이어졌는지. 그 기록은 관청의 문서로도 남고 개인의 글로도 남고 가족과 마을의 기억으로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방향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은 영광을 강조하고 어떤 기록은 고통을 기록하며 어떤 기억은 운이었는지 실력이었는지를 두고 오래 고민합니다. 정리해보면 임진왜란은 승패만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였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한번 미니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 국가는 군사와 운영을 새로 생각하게 됐고, 둘째, 동아시아의 균형은 전쟁 이후 다르게 흔들렸고, 셋째, 기억과 기록은 다음 세대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남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진왜란은 부산 상륙으로 시작해 노량에서 닫혔지만 전쟁의 핵심은 보급과 시간의 싸움이었다. 둘째, 바다에서 길이 흔들리며 육지의 속도가 꺾였고 의병과 성곽 그리고 명예참전이 전쟁을 교착으로 바꾸었다. 셋째, 전쟁은 끝났지만 국가의 운영 방식과 동아시아의 질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어 놓았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끝은 전투로 보이지만 전쟁이 남기는 것은 결국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고 조용히, 길게 다음 시대의 결정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불 속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 임진왜란의 흐름을 함께 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잠들기 전에 편하게 들리지만 끝나면 큰 흐름이 정리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올려볼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불 속 이야기를 찾아와 주세요. 댓글로 다음에는 사건, 장소, 위인, 미스터리 중 어떤 기둥이 좋을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